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나와 나는 의미가 서로 약간 달라요. 그런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에다 두 가지의 자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안녕, 햄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같이 배워볼게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한 지식인의 내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시를 쓰는 행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이 화자의 내적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부터 같이 알아보면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지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같이 나오고 있죠. 밤비와 육천방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밤비, 이거를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밤에 내리는 비니까 당연히 밤이겠지. 그쵸?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시를 보면 대부분 어두운 이미지, 이런 밤의 이미지는 어떤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치.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 작품의 밤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현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좀 더 아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상념에 깊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이죠. 좀 더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하기 더 쉬워지는 시기야. 그쵸? 쉬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죠. 왜 어째서 공간적 배경이냐라고 한다면 육첩방이라는 거는 다담이 6장이 깔린 방을 의미해. 이거 이 방의 방 바닥이에요. 근데 이 다다미가 일본식 다다미예요. 그러니까 육첩방이라는 뜻은 일본에 있는 어떤 한 방을 의미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공간적 배경은 일본이야, 일본. 밤도 검은색으로.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낯선 공간이겠죠.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에서 지내는 게 좀 더 아무래도 익숙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간적 배경, 일본이라는 거는 낯선 공간. 구속, 억압의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억압받던 그런 시대를 의미하죠. 그러면 일본이란 공간은 구속, 억압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2연 같이 보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윤동주는 시인이었죠. 우리 윤동주가 지은 작품의 대부분의 화자를 윤동주 자기 자신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자 역시 윤동주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동주는 시인이었어. 일제강점기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윤동주 스스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막 폭탄을 던지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싸우는데 자신은 시인이라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쓰는 일, 시를 쓰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과 회의감이야. 나도 적극적으로 뭔가 저항하고 대항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하면서 소극적인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감과 절망, 괴로움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도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육첩방, 그러니까 일본에 있죠. 일본에 왜 있냐 한다면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지금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회의감, 괴로움 이런 게 나타나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대학 노트. 나는 유학생이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몰라.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나는 내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 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그냥 교수님의 강의,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라고 나와 있어. 이 늙은 교수라는 거는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이론, 가르치는 공부는 조금 더 낡은 이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낡은 지식을 나는 그저 그거 들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일본 유학하면서 뭘 배우고 있는 걸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겠죠. 우리 지금 1년부터 4년까지 같이 봤죠. 1년부터 4년까지는 암담한 현실 시대를 괴로워하고 또 회의감을 느끼고 있죠.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내 동무, 내 친구들을 하나, 둘 잃어버린다. 내 동무들, 내 친구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하나, 둘 나와 멀어져 가는데 나는 무얼 바라? 나는 왜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나는 혼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홀로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적극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자아 반성,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침전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 침전은 뭔가 가라앉는 거죠. 그치? 가라앉는 거야.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이렇게 시 쓰는 것은 현실과는 조금 더 괴리감이 있는 행동이야. 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시 쓰는 행위가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5연에서 7연은 시를 쓰는 행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이어서 8연부터 같이 볼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우리 8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1연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살짝살짝 변형만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8연은 1연의 반복 변형,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우리 쉽게 쓰여진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우리 보통 일제강점기를 드러내는 시에서 밝음의 이미지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비슷하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에는 상징적인 시어들의 대립이 이루어지죠. 밤비, 어둠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와 등불, 아침, 이러한 밝음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죠. 밤비, 어둠, 이거는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하고 등불, 아침, 이런 밝음의 이미지는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구연에 이렇게 대립적인 시어들이 등장한다고 했고, 또 보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시대처럼 아침 역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나라 조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라는 믿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최후의 나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죠. 살짝 성격이 달라. 앞에서 그저 학비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저 시를 쓰고 있는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 최후의 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좀 더 적극적인 자아죠. 좀 더 이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자아예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여기서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민다. 두 가지의 자아가 등장하죠.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나와요. 현실적인 자아는 우리 위에서 앞서 봤던 그런 자아야. 현실에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자아죠. 뭔가 시대 현실을 위해서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는 자아가 아니라 그저 소극적으로 머무르는 자아야. 그런 것이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라고 하면 뭔가 이상적인 자아, 내가 되고 싶은 자아,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괴리감을 느꼈던 두 자아가 뭐 한대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악수한대. 그치? 우리 악수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보통 악수 언제 하죠? 막 싸울 때? 친구랑 싸울 때 야 악수하자 이래요? 아니죠. 친구랑 싸우다가도 화해할 때. 그치? 화해할 때 미안.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화해할 때 악수를 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 악수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악수 의미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화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어서 내면적으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게 악수를 통해서 화해가 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 그저 현실적 자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면적 자아와 화해한다, 내가 꿈꾸는 자아와 화해한다 라는 거는 나 이제 내면적 자아처럼 살고 싶어, 살 거야 라고 하는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 자아의 특징, 성격은 체념적인 거, 그리고 좀 무기력한 거. 내면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성찰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찰적 자아, 이 자아는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진 자아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라는 거는 먼저 손을 내민 나는 내면적인 자, 성찰적 자, 이상적 자고 그것을 그래 우리 화해하자, 우리 갈등 해소하자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 자겠죠. 그러니까 먼저 나는 나에게 할 때 먼저 나는 내면적 자. 누구한테 화해를 시도하냐면 나에게, 현실적 자에게. 그래서 나는 나에게,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최초로 눈물로 악수를 했다. 그래서 8연부터 10연까지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밝은 미래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네, 오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이 작품의 특징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서 넘어가면 밤비, 어둠, 이러한 어둠의 이미지와 등불, 아침, 이러한 밝음의 이미지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 자아, 그리고 내면적 자아, 이러한 두 자아의 갈등, 대립과 화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구체화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